네, 오늘은 어학원 선정하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고 또 좀 힘드시고 뭐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저도 이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글로는 해봤지만 이렇게 말로 제 얼굴을 이렇게 내밀면서 강의를 해본 게 사실은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저 사실은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고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호 쌍방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학연수라는 게 6개월 동안 한 달에 3,000불 정도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돈입니다. 2천만 원 돈 절대 작은 돈 아니죠.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한국 경기가 뭐 안 좋고 뭐 부모님들 지금 여기 보내시려면 진짜 2천만 원 버시려면 모으시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영어 실력 하나 늘겠다는 이유로 여기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제 강의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적어 가시면서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내가 뭘 고려해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역시 저희가 유학원 선정하기, 그리고 또 지역 선정하기와 마찬가지로 어학원 선정하기, 즉 선정하기라는 단어를 붙여갖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선정하기는 아직은 저희들한테 지금 초이스가 남아있다는 거죠. 선택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선정함으로 인해서 이 어학연수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고, 정말 나중에 한국에 끝나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영어가 많이 늘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바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이번에 어학원 선정하기도 워낙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요. 또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설학원하고 대학부설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2단계에서는 어학원을 한번 이렇게 선택해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어학연수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는 대로 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이 방식대로 하시게 되면 6개월, 1년 뭐 이렇게 어학연수가 끝나고 나서 좋은 커리큘럼으로 어학연수를 마쳤다고 여러분들이 자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학원을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보면 사설학원과 대학부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설학원은 당연히 두 가지 종류로 또 거기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 지역에 따로 독립체적으로 있는 학원들,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 하나만 있는 학원, 아니면 뭐 카플란이나 뭐 이런 학원들처럼 여러 지역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있는 학원, 뭐 엠버시나 ELS 뭐 그런 학원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대학부설은 대학 자체에서 어학연수 기간을 열어서 거기서 어학연수를 이렇게 하는 대학부설 자체 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제가 시카고에 갔더니 도미니크 유니버시티인가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ELS라는 사설학원이 대학부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부설 안에도 사설학원이 들어가서 사설학원이 마치 대학부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부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유학원을 갔다 오시고, 그리고 또 학원을 이미 결정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사 여러분이 지금 뭐 대형 유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미리 상담 비용을 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돈 생각하시면서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듣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되시라고 생각 들어갑니다. 자, 그런 중소형 어학원 아니면 대형 유학원을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카플란, 이치 샌디에고, ELS, 엠버시, 뭐 인트락스 이런 학원을 대부분 추천을 받으셨고, 또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추천해 주는 데는 아마 EF 정도,
뭐 이렇게 추천을 받았으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학생은 분명히 한 유학원만 가서 결정을 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학생들은 지금 여러 유학원을 가서 지금 학원을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유학원을 갔다 오신 분들이요. 그 A 유학원, B 유학원, C 유학원에서 추천해준 지금 교집합의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교집합에 있는 학원으로 가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학연수생들이, 한국 유학 어학연수생들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큰 유학원들은 또 서울, 종로하고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똑같이 그 어학원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셔갖고 한국 학생들 만나면서 수업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도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 잘 고려를 하셔서 학원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좋으니까 유학원에서 추천해 주는 거 아니겠냐고.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비싸니까 간다, 아니면은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식인데, 남이 가서 내가 간다라는 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어학원 선정할 때입니다. 남이 가서 내가 가면요, 결국에는 만나는 게 한국 학생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어학원을 좀 선정하시기 전에 유학원을 한 군데만 들리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들리시는데, 여러 군데를 들리시는 이유가 바로 그 교집합 어학원을 피하기 위해서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금 언급했던 어학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어떤 지역은 좋은 어학원, 좋은 카플란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카플란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한번 정보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연락을 좀 한번 하셔서 한번 그런 것 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언어 연수, 공부 이런 거는 내가 하기 나름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앞으로 하면서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할 텐데요. 특히 이 하기 나름이라는 말,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게 바로 어학원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되는데, 환경이 아주 너무 안 좋은데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학연수가 성공적으로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환경이 좋은 데로 가야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그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에 왜 오세요? 한국에 있는 시사어학원, 파고다 유학원 이런 데 되게 많은데 그런 데 다니시면 되죠. 하기 나름이시면. 미국까지 올 때는 외국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또 미국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남도 가는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 비싼 학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어학연수 망치는 길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사설학원을 선택을 할 때 어학연수를 시작하는 분들은 커리큘럼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학원에서 해야 되는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으셔도 좋으니까 한번 귀담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원을 선택을 할 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학원의 사진들도 보실 수 있고, 정보를 이렇게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형 어학원들을 보면요. 수업을 할 때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모두가 다 앞을 바라보고 수업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앞을 바라보고 수업하는 형식은 지금 이렇게 칠판에서 강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수업 방식이 결국에는 일방적인 전달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려할 때 인터넷 같은 걸 좀 잘 찾아보셔갖고, 요즘은 일부러 페이크로 그런 사진을 올리는 어학원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동그랗게 수업을, 그런데 보면은 그 사진에 한 3명 정도만 앉아있고 선생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페이크 사진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왜 실사 사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실사 사진은 강의실 봤을 때 앞을 바라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은 일단 배제를 하십시오.
이 학원은 일방적으로 약간 좀 아카데믹하게 수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로 그렇게 그 회화를 늘리거나 뭐 이럴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그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그런 학원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한 반에 정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그 대형 유학 어학원들은요, 한 반의 정원을 14명으로 많이 정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14명. 뭐,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단기, 뭐, 이렇게 왜, 한 달, 한 달로 이렇게 끊는 학원들 보면은, 뭐, 한 반에 막 20명, 30명, 많게는 막 50명씩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학원이 정말 효과적이셨나요? 그리고 뭐, 그런 학원이야. 한 달에 뭐 10만원 내고, 뭐, 이 정도 내고 다닌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학원에 최소 한국 돈으로 120만원에서 13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내고 그 학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반에 14명이라뇨. 14명이나 앉아있으면 이 선생님이 그 14명을 다 일일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학원도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니멈 학생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4명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소수정예를 가라 그러는 건 아닌데요. 꼭 한 10명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그 한 반에 명수가 얼마인지 그게 또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고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그냥 조금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수정예 학원이라고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 성격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좀 소극적이고 내가 또 영어에 대해서 아직은 스피킹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으면 그 소수 학원이라는 게 소수정예 학원이라는 게 나한테 피해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매끄럽게 진행해 나가려면 영어 잘하는 학생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못하는 애들도 물론 하겠죠. 그런데 잘하는 애들 위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반에 정원이 6명이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이 영어 잘하는 학생이 2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그 2명 뒷돈 대주로 그 학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를 좀 보고 내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얼마나 준비하고 이 미국에 오는지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소수 정예 학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팁이니까요. 무조건 소수 정예 학원이라고 선택하시지 마시고요. 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수업 전반에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유학원에 가면요. 다 대화한다 그럽니다. 이 학원은 컨버세이션 위주라고, 예? 터킹, 프리 터킹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위주라고 그냥 맨날 얘기하거든요.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 정말 그 학원에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를 좀 잘 보세요. 대형 유학원은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독해나 뭐 문법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킹 위주로 찾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피킹 위주 학원 카플란이다. ELS다. 그런데 막상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판 수업 이렇게 해갖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학원 한 반에 14명.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게 컨버세이션 위주의 스피킹 위주의 학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앞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는 지금 다 연관된 얘기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겉만 번지르한 액티비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은 가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액티비티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강의부터 계속 얘기하는 문화체험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원이 학원 수업을 잘 해갖고 애들 영어 실력을 향상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여러 가지 밖에서 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학생들 영어를 향상시킨다.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나가서
뭐 어디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디 바닷가 가서 바다를 구경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차를 쫙 타고 가서 예? 액티비티라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 아직 출발하시지 않은 분들 잘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그냥 노는 겁니다. 그 정도는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너무 많은 어떤 샌디에이고뿐만 아니라 이 전 지역에 그 LSI라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도 이제 액티비티가 좋기는 한데요. 너무 노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이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조금 영어 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는 조금 높더라고요. 왜 만족도가 높냐? 많이 놀았으니까. 막 오후 뭐 4시 수업 끝나고도 가서 막 놀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계속 6시, 7시까지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그 학원들 액티비티 같은 걸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어떤 학원은 수업 끝나고 다 맥주 들고 건배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 다 술집입니다. 아니 지금 이 학원이 학생들을 데리고 술집에 가갖고 술을 먹으면서 그 액티비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든데요. 뭐 술 먹으면은 영어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영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액티비티가 너무 번지르르한 그런 학원 선택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충분히 여러분들 그 학원 그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고 같이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티비티가 학원들이요 좋은 뜻에서 액티비티지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난 많이 놀고 왔어. 애들하고 많이 대화했어. 맨날 똑같은 대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have you been here는 그냥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똑같은 말을 맨날 반복을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액티비티는 그냥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즐기십시오. 그게 바로 액티비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시면 사설학원이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설학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설학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좀 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는 대학부설까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부설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괜찮았던 그런 데가 바로 대학부설이었고 2009년도 이후에는 조금 한국 학생들한테 좀 안 좋은 상황이 된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대학부설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그 IMF도 아닌데 갑자기 그 당시에 그 환율이 1,600원, 1,7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이 많이 한국으로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 1,0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 그 기관들의 어학원들의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중동 학생들이 많이 이 미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학생들이 지금은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역 선정학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방 쪽에 있는 시골 쪽에 있는 그 대학 부설을 가시면요 거의 한 8, 90%가 중동 학생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려버려갖고 제 그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를 보고 그렇지 않은 학원이 있다는 그걸 보고서 이렇게 샌디에고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한 반에 한 10명? 12명 정도가 그 대학 부설에서 그 한 반의 정원인데 자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중동 학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는 그냥 중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니까 안 그래도 또 중동처럼 모래밖에 없는데 미국 그 시골 같은 데 모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딱 가니까 그냥 진짜 중동에서 대학 다니는 그 기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중동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요즘 그 중국 학생들이 조금 또 우리한테 좀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유시 계열에 있는 대학들이요. 지금까지는 약간 그 주립대학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일반 대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그 등록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현금을 그냥 등록금으로 탁탁 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시 대학들이 그 돈을 이렇게
그 모으는데 정말 지금 큰 찬스입니다. 그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요. 그런데 사실 중국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UC 대학들이 어학원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체 부설을 이용해서 그 부설에서 어느 정도 코스가 끝나면 한 1년 정도 코스를 밟으면 조건부 입학을 해서 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1년 한다고 영어가 뭐 네이티브처럼 막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중국 학생들이 그 어학원을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국 학생 숫자도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중동 학생, 중국 학생, 중자 들어가는 게 문제네요. 중국 학생, 중동 학생, 한국 학생 이렇게 하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 부서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잘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아직도 그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중국 학생들이 안 듣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동 학생들이 또 안 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행히 또 중동 학생과 중국 학생들이 대학부에서 듣는 프로그램이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좀 잘 고려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잘 선정을 하시면 대학 부설에 가셔서도 좋은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소도시에 가서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또 대학이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부설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바로 대학 부설의 전문성 때문입니다. 수업의 전문성, 그리고 서티피케이션의 전문성. 자, 수업의 전문성은 당연히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선생님이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냥 쭉 그 수업을 가리킵니다. 물론 뭐 오후 수업까지 듣는 학생들은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시겠죠. 그런데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주 되게 체계적으로 탁탁탁 끊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수업도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해갖고 그 선생님들이 다 따로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더 세분화된 그 대학 부설 같은 경우에는 듣기 1, 듣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그 자체 내에서도 또 세분화 시켜갖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전문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 대학 부설을 선택을 하시겠죠. 물론 제가 다음 이 어학연수 선정하기 2편에서 이렇게 어학원을 선택하자는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션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어학원을 이 대학 부설을 선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 대학 부설에서 발행하는 서티피케이션 때문입니다. 대부분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학 부설에서는 사설학원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사설학원에서 했던 그 컨버세이션 이런 위주의 수업보다는 조금 아카데믹하지만 전문적인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이 부서를 끝나시고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대학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또 취업을 하실 때 분명히 사설학원이나 대학 부설에서 받았던 서티피케이션을 그 인터뷰할 때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 인터뷰를 할 때 제출을 할 때 일반 뭐 카플란 뭐 엠버시 이런 데서 서티피케이션 받은 거는 사실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뭐냐고. 그런데 만약에 대학 부설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 부설에서 이걸 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터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런 전문적인 수업을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사설학원보다는 대학 부설이 훨씬 더 전문적인 수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분명히 더 플러스 점수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학 부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갖고 대학 부설을 선택을 하신다면 분명히 어학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어학연수를 마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설학원과 대학 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제가 뭐 사설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들 이름을 좀 거론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 더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설학원을 선택을 하시던 대학 부서를 선택을 하시던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을 좀 잘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또 대학 부설에서는 중국 학생들과 중동 학생들이 안 듣는 수업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수업을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학연수를 잘 마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도 역시 그 어학원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